네, 정치권 쏟아지는 뉴스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이고요. 정무수석의 홍철호 전 의원인데 일단은 뭐 정진석, 홍철호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소통이 좀 되겠구나. 아니면 비슷하네. 뭐 그렇죠. 비슷하죠. 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셨으니까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 네. 사실상 축출한 다음에 첫 비대위원장이었었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작년 8월에 이제 1심에서 지금 6개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작년 지금 1월, 2월 항소심 진행 중인 진행 거죠. 중이죠. 그러니까 네. 작년 1월, 2월에 이제 범죄 피의자하고 만날 수 그렇죠. 없다 대통령이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을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했었는데 범죄 피의자를 네 범죄 피의자가 어떻게 이제 대통령을 만나냐.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8월달에 네. 이제 피고인이 돼서 6개월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법정 구속은 안 시켰는데 예. 지금 항소심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피고인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힌 거네. 그런 셈이죠.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보니까 2017년 9월에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 혼자 남아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시에 이제 판사가 원래는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는데 예.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굉장히 그렇죠. 엄중하게 본 거죠. 저 국회의원직 박탈 아닙니까? 벌금 500만 원만 돼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되죠? 중앙선거법이 6개월이면. 아니니까 선거법은 네. 아니에요. 1년 이상. 아, 네네. 금고 제가 금고 찾아봐야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박 판사는 정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글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비서실장에 이제 임명을 한 거는 글쎄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정무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물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굉장히 그 민첩한 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JP에 이제 자기가 후광을 얻어서 차기 충청권의 대선 주자가 되겠다라는 어떤 큰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완구 전 국무총리하고 뭐 JP를 모실 때나 뭐 행사에서 이제 그 JP의 부인 되시는 박용옥 여사 별세했을 때도 이 JP가 휠체어 나중에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로 휠체어로 밀려고 막 이완구 전 총리하고 막 몸싸움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해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총장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회로 올 때 윤상현 의원이 이제 누님을 영접하러 가는데 예.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렇죠. 제꼈던 거. 그렇죠. 그 정도로 굉장히 민첩한 분이라서. 민첩하다. 그게 민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민첩하게 또 태세의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태세잖아. 네, 정무수석 잘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늘 부정적으로만 보면. 예.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네.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낙선한 친윤 중에 고르지 마라. 낙선한 치륜 중에 네. 고르지 마라. 용산이 무슨 재취업 사무소처럼 비추면 예. 혁신이고 쇄신이고 다 날아간다 한 방에. 예. 그러니까 낙선한 친윤 중에 고르지 마라라고 했는데 지금 낙선한 친윤을 골랐고 두 번째는 예. 친윤도 뭐 다 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비대위원장 얘기하셨지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오브 친윤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굉장한 충성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비고비의 발언들이 정말로 이제 충심이 있는 발언을 해왔던 이제 충성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도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장제원 의원 행보를 보면 어쨌든 장제원 의원은 고비마다 본인이 권력을 갖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정진석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관계성이 있고 이 부분에서 과연 그리고 지금 이제 이날 공교롭게도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정치하는 대통령을 이제 일면 헤드라인으로 올렸는데 그랬죠.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장악력이 있는 그렇죠. 인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럼 결국엔 이 메시지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견조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당에 대한 그립을 놓지 않겠다는 것을 당에 시그널을 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긍정적인 면은 지금 이제 민첩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있죠. 2016년도 총선에서 당시 이제 여당이 완전히 지고 예. 그리고 나서 나락으로 이제 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하고 그때 이분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면 망하는구나. 예. 그 탄핵을 당하고 나서 여당 그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망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의 그 슬로건을 걸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과정을 목격했던 어떤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뭐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유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뭐 그런 면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은 좀 뭐 평가해 줄 만한 대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태세 전환에 민첩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당히 좀 우파 중에서도 조금 좀 많이 우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좀 꼽아볼까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있는 말들을 많이 했죠. 지금 말씀하신 저 말은 뭐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명백하게 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걸 지금의 양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정진석 의원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왜 망했을까? 야권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망한 걸까? 망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국민의힘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윤석열 정부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윤석열 일가의 부정부패는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야권과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대신에 국민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예. 조선을 그렇게 비하를 했다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정진석 의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다. 메시지를 올린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진석 비서실장님. 메시지를 받은 것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진석 의원이 과거에 한 말들, 좌파 좀비들의 무자비한 문자 폭탄 공세 때문에 국회 청문위 간사인 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가슴 아픈 가정사를 할 수 없이 공개해야 했습니다. 참 화가 납니다. 좌파 좀비들. 국민들이 좌파 좀비들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입니다. 갑자기 물망에 오르시 그러니까 이름이 좀 덜 나왔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갑자기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정현 의원은 전 의원은 SNS를 닫아버렸습니다. 본인의 비서실장 한마평이 나오고 나서.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열려 있는 걸 보면 정진석 전 의원은 이정현 전 의원보단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한테 전화를 받았나? SNS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저런 그러니까 맥락을 봐도 그리고 말하는 강도를 봐도 저런 일에 정치인이 저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저게 상식적인가 합리적인가 뭐 그렇게 보기는 저는 어쨌든 힘들네요. 뭐 그거를 상징하는 그 정진석 대표의 어떤 처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단순히 뭐 윤리적 비판을 받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범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악수하자고 하더니 뺨부터 때리고 시작하냐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를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들은 정진석 의원 뭐 그래 올해 국회의원 여러 번 했고 정무강부도 있고 하겠네라고 하지만 여의도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거든요. 평상시에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야당과의 협치를 앞세우고 그걸 이제 첫 번째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맞는 카드냐 이 부분에는 좀 근본적인 회의는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대목이 가시화된 대목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공격을 한 사람이 비서실장에 앉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홍철호 전 의원을 이제 정무수석에 놓고 언론에서는 뭐 유승민계다라고 그러니까 뭐 유화적인 사람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철호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고 어제 기자회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예. 선거에서 이제 역시 이분도 낙선을 했죠. 김포 을에서 박상혁 의원한테 이제 다 낙선된 사람들이구나. 이제 굽네 치킨 예. 오너로 이제 많이 알려진. 예. 참고로 굽네 치킨 맛있죠. 근데 맛있어요. 예. 아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이 이제 협의를 해서 정진석 의원하고 좀 더 소통이 가능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철호 전 의원은 그 언론에 나와서 그다지 말을 많이 하거나 뭐 방송에 나온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예,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닌데요. 예. 김포의 이제 지인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무난한 분이고 이제 기업을 잘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저도 사실 개인적인 어떤 정보는 없는데, 예. 홍철호 전 의원은 뭐 기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외 생활을 이제 8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병수 시장하고 워낙 가까웠던 사이였고, 김병수 시장이 보좌관 출신이에요. 홍철호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련꽃이 필 때쯤이면은 서울이 이제 될 뻔한 김포시장하고 워낙 가까웠다가 최근에는 이제 원외 생활하면서 이제 야인 생활을 하면서 조금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얻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국회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은 뭐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이제 정진석 의원 그 비서실장 혹은 네. 대통령한테 과연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그렇죠. 했더니 차기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가장 원하는 건 쓴소리였었어요.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수 있는 덕목이 34%로 2위였고 예. 1위였고 예. 2위는 이제 소통 한 20몇 프로.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직언을 하고 이럴 사람을 찾는 건데, 과연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혹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죠. 예. 무난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정무적인 굉장히 민첩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저는 그 인물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무수석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일관되지가 않아요. 이 선거 패배 이후에. 역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임 장관으로 하겠다라고 예. 해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를 정무수석에 두고,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인 소통을 잘 못 해왔는데 그 부분을 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정치권 용어로 말하면 복심이라든지, 그래서 권한과 힘을 좀 실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의도랑 좀 소통을 해볼게. 여기서 여의도는 야당을 말하는 거죠. 뭐 여당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비중 있는 정무수석이 필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대통령 용산이 총선 패배 이후에 계속 그런 기조였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근데 이름이 나왔어요. 홍철호 전 의원이다. 근데 지금 이택수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잘 몰라요. 이분을. 그러면 예.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나와서 설명하는 장면이 생중계가 됐는데, 대통령도 3인칭 화법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홍철호 전 의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방송만 놓고 보면. 예. 그러면 그동안 앞서 대통령실에 언론과 접촉을 하는 공식 라인들이 정무수석을 뭐 장관으로 지금 할까? 권한을 좀 힘을 실어줄 거야 라는 컨셉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그거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야당에서도 뭐 무난한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민심을 경청하고, 지금 민정이 없어요. 이 용산 지금 예. 대통령실에.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실에서 일부 민심청취 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민사회수석이랑 정무수석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분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여기서는 기존의 대통령실이 해왔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캐릭터도 별로 부합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롤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역할에 대한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적절한가, 이 부분에서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민정수석 또는 법률수석 이야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라도 임명을 할까요? 검찰을
장악하지 못했다. 검찰이 지금 위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잖아요. 스텝 조직은 꾸리기 시작한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률 뭐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꾸리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들이 돌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윤석열 일가 전반적인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은. 뭐 일각에서는 예. 이게 뭐 말하자면 용산 노폼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산 로펌. 예, 수비형 그거는 이제 근데 예. 수비형 조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권력이 3년 넘게 남았어요. 예. 그러면 공격형 조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예를 들면 중수부나 합수부 같은 게 용산의 직속으로 차려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뭐 스텝이 100여 명이 들어간다, 검사 출신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부분의 조직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던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방향이 변할지 모르겠네요. 영수회담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정도 조금 삐걱거리고 있고요. 현안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죠. 뭐 네. 소통을 강화하겠다 계속 그 이야기만 되풀이했고 네. 대통령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떤 현안이 올라오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패턴상은 어떤 현안이 올라오면 그거를 야 이거 정쟁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다시 공격으로 돌려버리고 흐지부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실은 어쨌든 601만에. 뭐 민생, 예. 그다음에 큰 틀에서 소통인데 예. 뭐 그 용산 사정의 밝은 이제 용산 사정을 좀 듣는 분들에 의하면 뭐 주말에 용산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질문을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갑자기 영수회담 얘기를 꺼내면서.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있죠.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예. 그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소통이나 민생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키는 민주당이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고 있다. 민주당이 2년여 만에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만나는 거에 의의를 두고 별다른 얘기하는 민감한 얘기는 그러면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192석의 야권을 몰아준 거에 함의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날카롭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 민주당이, 이 부분이 첫 번째 키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전자의 방식을 택한다라고 하면 두루뭉술한 민생 얘기만 하다가 별다른 합의 없이, 그리고 이제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합의 정도를 갖고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실무에서 협의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고, 만약에 후자의 문제, 뭐 최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 그 다음에 뭐 대파로 상징되는 어떤 물가 문제, 그 다음에 여태까지의 실정도 이런 걸 다 짚는다라고 하면 예. 이재명 대표가 조목조목 예. 그러면 이례적으로 원래 영수회담을 하면 어떤 합의문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에? 예, 예. 근데 그거 없는 영수회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실무진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좀 파악하는 단계에서 이거 영수회담을 해봤자 별 소용이 없겠는데? 라는 의견이 나오면 저는 뭐 최악의 경우 영수회담 자체가 안 될 수도 안 있다. 될 수도. 왜냐하면 의제에 대한 지금 두 가지 의제. 민주당은 예.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특검을 받아라라는 얘기를 예. 해야 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또 외부에서 그걸 굉장히 세게 견인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부권 행사했던 8개 법안도 다 받으라는 것까지 지금 1번 요구를 걸고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제 합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얘기를 못하는 영수회담을 했을 때 민주당에 돌아올 후폭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이 그 두 가지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서는 좀 그 테이블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을 바꾸고 무슨 대통령이 내려와서 소개를 하고 이게 쇄신이 아니라 예. 이 의제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출발점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못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화 공간에 들어갈 사실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에 이제 뭐 긍정적일 수 있는 의제는 그 의대 정원 확대 문제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김대중 정부 때 당시 여야 영수회담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랑 했을 때 예. 의학 분업 관련해서 해서 이제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진 사례로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실패했던 사례, 별 그렇죠. 성과 없는 영수회담이 예. 대부분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박근혜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했었을 때 그때는 의제가 선거제 개편, 그러니까 정무적인 소재였었어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끝나고 나서 별로 좋지 않고 또 각 당의 지지층으로부터 너무 양보하면 오히려 지지층이 비난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의제 자체가 협의가 안 돼서 여야 영수회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한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 때는 3번, 노무현 정부 때 소통을 많이 하신 분이었지만 2번밖에 이제 안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하고 한다 만다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구체적 의제가 이제 협의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단독 영수회담 이것 때문에 많이 결렬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물을 내는 자리여야 된다. 어느 정도는 합의문을 그냥 밑바탕 정도, 초고 정도는 만들 정도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먼저 그냥 덜컥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다음에 인재, 의제 뭐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분명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잘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혹은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추경 편성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죠. 네. 양쪽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만남 자체의 의미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나 뭐 민생 문제 일부에 대해서 조금 소통을 했다는 의미 그 외에는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그리고 나와서는 좀 부정적인 평론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 정도의 영수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이제 앞으로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혹시 뭐 그런 어떤 제안을 먼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총리는 추천을 하시오. 추천하시면 제가 어지간하면 받아들이겠어. 알지?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 혹시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네. 정치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정치는 상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랄지 뭐 기재부 장관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노동부 장관이랄지 주요 인사들에 관해서는 야당이 좀 한 4자리 정도는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양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 안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을 역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정치 9단이나 10단들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할 수 있죠. 뭐 그 정치는 늘 다이나믹한 거니까 생물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 국정을 운영해온 방향을 보면 쉽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사람의 문제도 있고 구조의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야권 입장에서도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엇비슷하게 나올 때 그 제안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엇비슷하게 졌다면 국민의힘 여당이 그러면 그런 제안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192석을 갖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전국의 키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자면 뭐 약간의 어떤 그 몇 개의 장관 자리를 갖고 들어간다라고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의원 내각 재배는 정권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 선거로.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제안을 야권이 받을 수 있다면 이쪽에서도 야권이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2개의 특검과 민생지원금. 근데 이 3가지 전부 다 이 정부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런 정도의 빅딜을 하기에는 정치력이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약간 그거를 맞출 카드가 마땅치 않다라는 뭐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 노무현 박근혜 두 분의 영수회담 때 선거제 개편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표한테 이제 영수회담 통해서 장관직 임명권까지 제안을 했다가 이제 열린 우리 당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지지층에서 굉장히 반발을 사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좀 난감하게 됐던 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특히 친박 의원 중에 친박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아마 이 실패 사례를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다이나믹한 제안은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태세 전환이 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얘기해왔던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센 톤으로 범죄자, 피의자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다가 야당 대표를 향해서 사실 이제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을 계속 해왔는데 전격적으로 야당 대표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체도 이제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있고 갑자기 태세 전환한 이유가 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지지층 입장에서 보기에는 권력의 일부를 내어주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국정 방향은 아직도 옳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죠, 핵심은? 그렇죠. 예.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자기 부정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렇겠네요. 입장에서 보면 예. 일단 범죄 피의자라고 했던 표현부터 좀 사과를 그렇죠.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야당 대표하고 이제 어차피 인사하러 가서 만나야 되는데 예. 그거는 아무튼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사과하고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2심 재판이 남아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예.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태세 전환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표현은 일단 정국을 풀어가려면 진심 어린 사과를 당사자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듣고 있지만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 쉽지가 않네. 그 오늘 중앙일보 어제죠. 중앙일보 발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로 대집법원 총선 결과 분석. 그러니까 총선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심의 이면은 이렇더라.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좀 그 좋은 기사죠. 네. 예. 그 관련해서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 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예. 40.8%가 나왔는데요. 소속 정당이 중요하다 역시. 네.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 바람직성 이제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소속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여론조사 하면 한 4위, 5위로 뒤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책 공약이 1위로 나왔었는데 예. 솔직한 답변을 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 웹 조사로 했어요.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밀 투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솔직한 그렇군요. 답변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의 능력 사실 이대로 투표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비례대표 정당 결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 이제 사항이 정당의 공약, 정당의 도덕성. 이제 도덕성은 아마 국민의 미래에서 이제 응답을 많이 했었을 것 같고 예. 나머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든지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공약. 왜냐하면 정권심판론이 워낙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의 이제 소속 정당 여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이런 순으로 두 번째 문항은 좀 오차범위 내에서 좀 박빙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투표층 이탈 원인으로 네, 대통령 태도가 문제다. 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말한다. 네, 이게 56%가 넘는군요. 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이죠. 이제 네, 처음엔 잘 몰라서 예. 기대하고 투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10명 중 1명이 이번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는데 예. 저는 이제 1명보다 한 2명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여론조사에 지금 응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 선거 패배하면 원래 패배한 정당의 유권자들, 지지자들은 여론사에 응답률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양당의 격차가 이번에는 이제 5.4%로 나타나서 지난번에는 한 8.8%였나 좀 컸는데 조금 예. 줄어든 거는 영호남 쪽에서 좀 각자 입장에서 각자 정당의 지지층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예. TK가 요번에 막판에 결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격차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의석은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확실히 민주당 지지층이 또 결집할 대로 결집을 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강해서 그래서 의석은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소통 방식, 태도 이에 대한 것도 있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51.3%,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50.5%. 이게 다 비슷하게 느끼고 있군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예. 아니라 예. 이제 더 나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죠. 또 나아가서 국민의힘의 많은 후보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적이 108석밖에 안 되는 참패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 감정 온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나 조국, 이재명 당대표나 조국 대표에 비해서 낮다. 이런 결과는 네. 감정 온도가 이게 뭐죠? 감정 온도가 낮다.
뭐 감정 온도가 높을수록 호감이죠. 호감이다. 그러니까 호감도에 대한 조사인데요. 그러니까 예.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난 대선에도 했었고 이번 총선에도 했었는데 그럼 누가 더 비호감이냐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최악이다라는 그리고 거네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조사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10% 정도 차이가 나요. 10도 정도. 그러네요. 이 얘기는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 아무래도 노출도가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적인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고 이게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한쪽은 이재명 조국 심판을 얘기하는 선거가 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거 슬로건에서도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호감도가 40대 이상 40도가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거는 온탕에서 이제 열탕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3도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냉탕 직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예. 이제 했던 방식을 이번에 중앙일보가 이제 도입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50도가 넘었다. 근데 이제 50도가 넘지 않으면 아무튼 대체로 중간 이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도 굉장히 낮은 온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추운 상태죠. 그래서 그렇죠. 반면에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뭐 감정 온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 50도가 넘거나 70도가 넘거나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낮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은 사실 뭐 여야를 물어나고 국민들한테 좀 존중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위치인데 지금 양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도 지금 지지를 많이 이제 철회 이제 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대선에서 찍었던 분들도 막 이탈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앙일보가 이제 잘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지도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죠. 0부터 100까지 해가지고 측정하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지지도도 매우 잘못한다가 이제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60% 정도 되는 거에서 거의 대부분이 매우 잘못한다라는 건데 지금 긍정적인 평가는 또 매우 잘한다는 분들이 한 10%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보면 한 3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한동훈까지 포함된 사람들 쭉 연결돼 있는 거 있잖아요. 33도로 나온 거, 그렇죠? 윤석열 33도로 나왔는데 한동훈이 42도란 말이죠.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이른바 여권 이준석까지 만약에 포함한다면 이준석은 39도고 본인만 40도가 넘었어. 거의 이재명에 근접해. 그리고 윤석열은 33밖에 안 돼. 그렇다면 본인이 뭔가 정치적으로 재개하고 복귀해서 당을 장악할 해서 차세대 어떤 당권 주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방금 온도에서도 나타났고 이제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선 그러니까 총선 이틀 후부터 조사한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9%로 2위가 됐고요. 다른 보수 진영의 후보들보다는 월등히 앞서는. 월등히 앞서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부분이 한동훈 지금 뭐 전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자산이죠. 이번 선거에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보수의 유력한 차기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건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시간이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여론조사의 분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가만둘까요, 근데?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윤한 갈등의 3차전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되게 하기는 힘들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그렇지. 그건 이 얘기는 1년 전에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아도. 근데 지금 3년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내부 지지층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은 아직 선거 많이 남았고 대선이 하니까 한동훈이 제일 유력해 보여라고 하지만 시간이 뒤로 갈수록 예를 들면 한동훈과 지금 대통령의 관계, 한동훈과
국민의 원래 힘의 관계.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금 그 지점을 공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배신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를 망하게 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결국엔 어떻게 내부를 극복해낼 거냐 이 부분도 이제 과제라고 볼 수는 있죠. 홍준표 시장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지금은 입을 닫고 있지만 안철수. 예를 들면 안철수, 나경원, 그다음에 나가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협공을 받게 되면 아마 지금보단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뭐 이미 지금 홍준표 시장을 대통령이 만난 다음에 이제 오찬 회동이 지금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부로 결렬된 그렇죠. 건데 뭐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비토하고 홍준표 시장이 워낙 많이 때려서 때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언론 보도가 굉장히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떤 단기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도 계속 거부하거나 아니면 잠재적 경쟁자들이 홍준표 시장 외에도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포장된 여러 것들이 좀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빠질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더 높아 보입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카드가 중도를 유인하는 데 별로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고 본인이 여러 다른 워딩들에서 사실 그 지점들에서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다라는 것들이 하나 입증된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충청권 선거에서 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한동훈 장이 정교해져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103석에서 108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발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득표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8%포인트 격차에서 지역구 의석이 한 5% 이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싸운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장하면 훨씬 더 수월한 싸움을 할 수 그럴 있는 수 있지. 그거를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구정 키즈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네. 국민의힘에서 세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정치본색 2부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대 의원님은 누구나 다 아시는 유명인이시고요. 김정민 변호사는 최상병 사망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하도 많이 나오셔서 이제 많이 아시죠. 그렇죠. 이 사건,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뭔가 방해한 것 아닌가, 어딘가로부터 그 의혹 사건인데 한번 좀 복귀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 또 MBC가 중요한 보도를 했단 말이죠. MBC 보도 내용은 그 경북경찰청의 박정훈 대령이 8월 2일 날 사건을 이첩했지 않습니까? 그 직후부터 이제 사달이 났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국방부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사건을 회수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설명인데 그런데 지금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정황은 그게 아니에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 사람 국방부 소속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특종 어제 단독 보도인데 그 전에 이미 나와 있던 뉴스는 뭐냐면 공직기강 비서실에 경찰에서 파견된 박모 경정이라고 있었어요.
이자도 그때 최상병 사건 때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 국수본에 전화를 했다. 네, 그 얘기 뭐냐?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야 국방부에서 그 사건 회수할 테니까 빨리 그거 되돌려줘. 예. 이런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받는 정황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 파견 박모경정이 이미 국수본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보도가 이거는 됐는데, 확인됐고, 예. 예. 그런데 그 위에 비서관은 국방부로 전화를 해서 아, 그 전화 내용은 이건 순전히 저 내피셜입니다. 예. 우리가 통화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있습니다. 돼요. 통화 내용만 확인됐습니다. 무언가 사건 회수와 관계된 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 이야기 뭐냐면 밑에서는 국가수사본부로 경북경찰청에 얘기했으니 국방부가 빨리 회수하라는 뜻으로 전달한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예.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이종석 국방장관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록 회수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는 보고를 받았다. 예. 이걸 핵폭탄급 폭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박모경정이나마 움직이려고 하면 국방부로부터 부탁이 있어야 되고요. 부탁을 용산에서 들어줄 정도면 장관급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장관이 빠져버리면 예. 부탁을 받은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용산이. 예. 지금 보면 더군다나 이시원 그 공직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좋아.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실한테 전화를 했다면 그나마 부탁을 하려고. 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다라고 선회할 수가 있지만 국방부가 대통령실에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추정이 됐지만 이제 그 증거가 나온 거죠. 예. 그게 아니고 용산이 푸실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네. 국방부로 전화를 했다. 예. 뭐 하고 있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예. 그리고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비서관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상의 인물, 뭔가 용산에 법무총괄이 있을 거다. 법률 전문가가 이 사건을 컨트롤한 것 같다라는 의심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캐릭터로 뭘 지목했냐면 상당한 정도의 검사 출신, 그 다음에 뭔가 공안이나 특수통 같다. 이 사람인데요? 이시원 네, 이시원은 원래 제가 공안 그 얘기를 원래 해 오셨대요. 예,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 정종범 부사령관이 적어온 그 지상에 보면 5번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돼. 언동이라는 매우 특수한 용어. 그러네요. 일반 법조인들은 잘 쓰지 않는. 그래서 예.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공안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표현 속에서 군 수사 체계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상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군사경찰이 변사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절차를 잘 모르는. 당연히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형사 사건의 가날이 넘어갔다는 것만 알고 수사 권한이 없지 그 않느냐라는 내부를 잘 모른다 이거죠. 속단하는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면 이건 법률 전문가이긴 하나 군쪽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언동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공안 또는 특수통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근데 공안 또는 특수통이 이시원이죠. 예, 근데 정확히 지금 나온 거고 또 게다가 이분이 법무관리관과 수시로 통화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체 총괄을 하면서 그래서 그 지휘의 흔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조사본부로 이관을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은 건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법무관리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검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다. 누가 안 하기로 했다라는 건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추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국수본에까지 연락을 할 정도면 적어도 13시 40분 이전에 움직인 거거든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그러면 장관이 이첩이 강행된 사실 알자마자부터 나선 거예요. 이 얘기는 기존에 한 라인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미 구축돼 있고 그 한 라인을 통해서 바로 전달을 받은 거지 국방장관이 부탁했다거나 다른 경로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없고 그 한 라인은 이미 8월 1일에도
가동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그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가 있을 때 그렇죠. 대통령실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여기를 수족처럼 버리며 무슨 동일체처럼 움직였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 그동안에 이런 정도의 구상을 할 정도면 국방부 수준은 아니다. 아니죠.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추론을 해왔는데 때마침 통화 기록이 턱턱 나오니. 그래서 예. 이종석 국방장관이 들어와서 이첩기록 회수는 제가 관여 안 했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네. 예. 제가 이제 그 문자로 기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건 폭로다. 심각한 폭로고 그렇다면 군사보좌관이 아니라 검사보좌관이었나 보다. 박진희 국방장관의 그 비서가 그렇죠. 군사보좌관인데 네.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군사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지금 검사를 보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좀 비아냥거렸던 게 있어요. 예. 지금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뭔가 이시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용산에 있는 법률 전문가가 이 사건을 컨트롤하면서 장관한테 야 수사라는 말도 쓰지 마. 조사라고 해. 조사본 무이관 택도 없는 소리야 하지 마. 이렇게 딱 던지고 그걸 받은 군사보좌관은 장관한테 보여만 주고 바로 그걸 장관 지시사항인 양 밑으로 하다라는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더군다나, 여기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대통령의 한 축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네. 이 사건에 동시에 개입한 대통령실의 일단 인물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임종덕 안보실 2차장 휴가가 있다 거의 비상사태로 예.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여기가 개입돼 있고 예.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예. 여기는 뭐 저 대통령의 그 경로와 이런 부분을 직접 겪고서 국방부에 또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해병대에서 파견된 김모 대령 여기는 저 대통령실 정보를 해병대에 전달하면서 대통령 경로 사실을 알려줬던 인물로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실이 또 다른 주체로 이거는 이제 이첩 전후에 예. 사건 이첩 전후에 모든 걸 막는 외압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거고 예. 이렇게 보면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 전체가 이 문제로 그렇죠. 비상이 걸려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수사- 7월 잠깐만요, 31일부터 잠깐만요. 8월 2일까지. 7월 30일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게 7월 30일이잖아요. 31일. 31일이죠. 예. 그러면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취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화를 받고 취소했는지 본인들 주장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취소했다고 하니까 하여간 받은 다음에 공교롭게도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시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네. 이종석 그건 국방장관은 임기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건 또 추정해- 국방 라인이에요. 네, 추정해 보면 비공식적 지휘 라인이 구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박진희, 그 다음에 임기훈, 그 다음에 이시원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이미 7월 30일부터 움직인 겁니다. 박진희는 예, 예.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군사보좌관. 군사보좌관이고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한라인으로 통하고 그래서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7월 30일에 예. 그게 추정이 가능한 게 뭐냐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뜸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장관 보고서를 달라고 하고요. 예. 안 된다고 하니까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보고해야 될 것 같다. 내일 아침까지는 보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요. 실제로 그 장관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그것을 자기가 대면 보고 비대면 보고만 하고 말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뽑아간 정보를 이쪽에 이 이시원이라는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7월 30일 날.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대통령 경로에도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 만한 급이 되나요? 가령 공직기강 비서관은 준장인 유재현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방 준장 아닙니다. 유재현 민간인이에요. 유재현 민간이니까. 예, 민간인 저 계약직이에요. 예, 민간인이고 그다음에 저기 군사보좌관은 박진희는 준장이죠. 네, 준장. 그러면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7월 31일 날에 수사 결과 발표 취소 직전에 전화한 사람이 임기훈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훈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국방비서관 정도가 계급은 안 맞지만 예, 그 역할이 이미 예. 이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계급이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일단 대통령을 대리해서 전화할 때는 예. 계급이 낮아도 충분히 가능한. 아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행정관일 때도 장관한테 전화 여러 번 하고 찾아도 가고 술도 얻어 먹으러 가고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라 그러면 더더욱 의미가 있죠. 그때 대통령한테 현안 보고 시에 이 사건 이첩 계획을 보고한 게 임기훈이거든요. 예. 대통령한테 보고한 예. 사람이. 그리고 임기훈한테 화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관 바꾸라고. 그럼 임기훈이 전화한 게 맞지. 당연히 거기가 전화해야 이게 오히려 외압의 흐름이 이게 보이잖아요. 그 그러네. MBC가 보도한 7월 31일 날 11시 45분에 통화라는 것은 대통령의 경로 이후에 예. 후속 조치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참 뭔가 이제 자체 회의를 했던 대책을 일부 마련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전달해 준 시간 아니냐. 11시 45분에 그 용산의 지침을 최종 실무 라인 통해서 지침이 하달된 시간이지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화를 냈을 가능성 그건 좀 낮다. 이유는 뭐냐면 시간대가 안 맞고 또 공수처가 그거를 이제 MBC에 제공을 했다면 핵심적 정보보다는 그걸 서포트하는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 전화를 직접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돼 있던 전화, 그 전화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수 국방장관도 그 대화 상대방을 지목한 겁니다. 예를 들면 11시 45분에 대통령 경로 전화를 받았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전화는 임기훈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다. 해외 순방과 관련된 뭐 일상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도 돌려서 들어보면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공수처가 더 많은 정보를 지금 갖고 그럼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만약에 딱 하나의 폰만 열어볼 수 있다면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만 열어도 된다고 봐요. 예. 거기에 다 나와 있겠죠. 양쪽에 그래, 통로네요. 네, 통로 그 말하자면은 그 저기 메신저 역할을 다 그 사람을 거쳐서 장관한테 갖고 장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박진희 폰만 열어봐도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일부 김기한 사령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였나요? 일부 네.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그건 확보가 김기한 사령관이 스스로 캡처해서 냈던 겁니다. 냈던 거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사가 좀 흐릿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조차도 그렇죠. 상당 부분이 추론이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는지까지 밝히면 다 어렵지 않게 근데 밝혀지겠죠. 그거를 낸 김기한 사령관은 그거를 낸 이유는 본인은 정당하게 수사를 하려 했고 그 법적 절차가 미비된 게 없다. 그거를 지금 주장하려고 그걸 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일단 낸 이유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실이 있으니 낸 거고요. 네. 그런 사실을 얘기했을 때 자기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낸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국방부가 감나라 배나라 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해병대 잘못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첫 조사 때 그걸 낸 겁니다. 뭐 징계로 해결해 달라는 얘기. 네. 그다음에 자기는 분명히 조사본부에 이것이 국방부에 직권남용이 되니 안 된다. 조사본부를 이관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국방부가 완전히 짓밟아 버린 내용이랄지 이런 내용은 최혜경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와 해병대 수사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낸 거죠. 그래서 중수대장하고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법무관리관하고 다 한 얘기 확보돼 있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김기한 사령관 생각은 그때 당시에 유재현 법무관리관과의 통화가 녹취된 걸로 안 것 같아요. 그 말이 다 확보돼 있지.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통화 기록 있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도 메모를 했지만 내 것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너희들이 더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그 텔레그램 문자를 낸 이유는 그 사연이 있다라는 자기가 조서에 썼듯이 만약에 항명이라 하더라도 사연이 있다. 예. 이 얘기를 하고자 증거로 낸 거죠. 그 김기한은 압력을 받았고 국방부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국방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게 공수처가 많은 뭐 수사를 한 거는 같습니다만 이게 공수처 수사로 어떤 일정한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예. 지금 이 수사의 정상적 흐름대로라면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했고 예, 장관 군사보좌관 압수수색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이종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예, 당연히 대통령실 압수수색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필요성은 계속 공수처가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뭐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결정장애에 빠져가지고 수사를 뭐 안 할 수는 없으니 하기는 하는데 과연 건부의 심장부로 쳐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난 그걸 아직까지는 내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자료가 이 정도라면 일단 대통령실 그 압수수색과 아직 포렌식이 안 된 아까 말씀드린 뭐 박진희 군사보좌관부터 해가지고 다 걷어들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버리면 이거 별로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조기에 근데, 끝날 수도 예.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공수처는 이제 현실적인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의원님께서 권부로 쳐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쳐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압수수색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통신사실조회는 압수수색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도 유재원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통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핸드폰을 통신조회하거나 포렌식해서만 나온 자료인지 아니면 그 연결 전화인 예,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도 적어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화 기록은 확보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비서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만 보더라도 예,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제가 종전까지는 주진우 지금 당선인이죠. 이분을 지목했었거든요. 네. 그 뭔가 용산의 법률 총괄이 주진우 그 법무비서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이제 비공식 석상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래도 고발은 안 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명확한 이름이 특정될 수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분노할 만한 일이 이게 공직기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도대체 그리고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분 옛날에 뭐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네. 처음 하셨어요? 몰랐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예. 그 사건은 알았지만 정지까지 당한 분이에요. 아니,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 그 예. 공직기강을 어떻게 감찰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공직기관 네.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정말. 돼. 아니 이번에 윤 대통령은 공직기강 못 잡아 총선 졌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 담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검찰에서 정직당한 사람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아니, 임명하니까. 그 대외적으로도 국가 망신을 초래한 그 공문서 위조 사건에 관여돼 있는 간첩 사건 조작한 사람. 그러니까요. 그걸 저 중국 공안 서류를 위조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그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위조는 국정원이 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담당 검사였다. 예.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럼 검사들은 국정원에 속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러면 속은 검사예요. 좋게 말해주면. 자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예. 그 공직기강을 감찰하나요 앞으로 다 속고 예. 아니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원래 하는 일이 그런 거 잡아내는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통화 기록 그 내역 확보야 SKT든 뭐 KT든 간에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공수처에서 그래서 통화 기록 내역은 확보했어. 그래서 이시원과 유재은 사이에 그렇게 많은 통화가 원래 없었던 사이, 서먹서먹한 사이인 거는 알아. 그러니까 MBC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그때 그 특정 시기 때는 분명히 그
통화를 한 거야. 그렇죠? 통화가 이렇게 네. 된 겁니다. 여러 차례 전화가 왔는데 그 처음에 특정 시기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전화번호인지 유재훈 그 관리관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에는 평소에는 잘 통화를 안 하던 안 사이다. 하니까 저장이 안 된 번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몇 차례 더 와서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의지가 강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하다 안 되면 직원 시켜서 네. 야 전달이나 잘해. 그러면 살펴나 보라 그래. 이게 이시원 아니잖아, 이게.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열어보면 그러니까 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뭔가 용산에 법률 총괄이 있다. 예. 그 사람이 수사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 조사본부 이건 안 된다는 얘기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저는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망상이라는 표현도 거기서부터 기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예. 망상.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이 새끼 이건 망상가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의 말을 예. 구속영장에 자꾸 그게 저는, 담겼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네, 망상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또 그 수사와 관련된 그 견해를 갖다가 법률의 무지라고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법률의 무지가 음. 군사경찰이 변사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그게 법률의 무지지. 네. 지금 박 단장은 정확한 법률과 시행령까지를 토대해서 직무집행을 한 사람을 그렇죠. 법률의 무지라고 맹비난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네. 그 무모함, 그 뻔뻔함, 이건 해본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 번 해본 사람 그 솜씨지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를요 한글 파일로 옮겨봤다니까요. 다. 8시간 걸리더라고요. 옮겨봤어요. 옮기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게 각 문장에 들어간 글자의 숫자가 현격이 다른 섹터들이 있어요. 그 무슨 그래요? 말씀이에요? 여러 명이 합작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장의 이 형태를 보면 특히 박 대령의 대통령 개입설을 망상으로 몰아붙일 때 문장 형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이렇게 하고 C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처럼 각자의 진술만 나열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게 나온다. 아무래도 특검 가셔야 돼. 근데 특검으로 가셔야 돼. 근데 보면 예. 말이 충돌되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 이 포맷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럴싸하잖아요. 예. 신뢰성이 높아진다. 깊게 들어가지 않고 네. 얼핏 보면 이런 말이 서로 완전히 다르구나. 예. 결론만 딱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검찰 보도자료 내듯이 뭔가 솜씨가 있어요. 네. 이게 박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제법 기술을 발휘했는데 그렇죠. 기교를 근데 많이. 군사법원에서 이건 무슨 개소리야? 기각.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최근에 군사재판에서도 박정원 대령 쪽에 분위기가 안 나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그래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전환됐고. 그러니까 이 경험을 쌓은 김정민 변호사가 아무래도 특검으로 가시고. 특검으로 가셔야 되겠네. 나는 호주 대사로 가고. 아니 그게 가장 또 빨라. 아니 그건 결격이기 때문에 말하실 필요가 없고. 호주 대사로 가시는 거는 뭐 어떤 연관성이 없잖아요. 있죠. 어떤 연관? 이종섭 대사가 실추시킨 동포들의 그 상실감. 그다음에 동맹국 외교를 누가 보관하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내려가시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호주 대사 가시는 거. 그래요? 나를 보내면 편해질 텐데. 어쨌든. 그러네요. 스픽스에 출연을 안 하게 되니까. 좀 조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겠죠. 예. 이 상황 자체 그래서 이제 저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통령실이랄지 여권 그리고 이른바 보수 신문들 이쪽에 이제 친여 신문들이죠. 친여 신문들은 그 전부터 이제 한 달 전부터인가요? 야 이거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돼? 법리적으로 이제 계속 물타기 기사가 나오죠. 물타기 기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알았어 뭐 이제 정황상 뭐 뭔가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다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법리적으로 이거 직권남용죄가 성립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법조계 관계자들 익명의 인터뷰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공수처 수사를 제가 참여했을 때도 그 검사하고 굉장히 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보면 미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공용서류 무효죄와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면담 강요를 적용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얘기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 네. 특검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뺏어가면서 직권 행사가 방해된 거 아니냐, 서류를 뺏어가면서 예. 포괄해서 보면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공소 제기 단계에 가면 보다 면밀한 법리 검토를 하겠죠. 그러나 처벌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다. 법적 공백은 없다? 왜냐하면 직권 남용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칼럼들이. 그분들은.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용서류 무효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직권 남용이 미수에 그쳤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뭐냐면 이첩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들 주장대로라면 네. 직권 남용이 안 된다라는 게 이첩이 완료됐다. 미수로 봤다라면 그렇게 되면 그 이첩 서류의 효용이 침해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뺏어가 버렸습니까? 또 반대로 또 하나가 뭐냐면 그쪽의 주장이 뭐냐면 아예 지휘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권이 없다. 그래서 남용할 직권이 없다. 그러면 항명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이리 가도 그 함정, 저리 가도 함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적 기교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자, 이게 공수처에서 지금 이런 증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통령실의 초조와 불안이 거의 확연히 눈에 그렇죠. 드러나는 네. 행목인데 관련된 사건을 세 가지를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7일 날부터 이종섭 장관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 공수처에 10장짜리 의견을 내면서 수사하라고 윽박지르면서 특검 반대 의견을 내는데 아니 공수처에다 특검 반대 얘기를 왜 합니까? 공수처 피해의자가 특검 반대하면 공수처가 그 얘기 듣고 특검 문제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하라 그랬는데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 인멸한 거는 이종섭 장관이잖아요. 예. 휴대폰 없앴잖아요. 업무수첩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정섭 장관이 본인한테 유리하지도 않은 정치적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갑자기 돌격대 앞줄에 섰다는 거. 그리고 같은 날 해병대에서 석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 김기환? 김기환 사령관이 장군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번 군 정기 인사가 5월에 있을 게 4월 말로 땡겨졌다. 예. 나는 유임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일할 거니까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자리 잘 지켜. 예. 이 훈시를 했다는 거. 이건 제가 폭로한 거죠. 예. 요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가장 놀라운 일은 국민의힘에서 일어났는데 그동안 특검을 찬성했던 의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조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가장 발언을 세게 했어요. 야당보다 이건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밝혀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죠. 총선 끝나자마자 이 특검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독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분이 자기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건 와전이고 오해다. 난 특검법 여전히 반대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다 누군가가 관리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내가 저기 16일 날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난 뒤로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판이 새로 정리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을 주목하시라. 그러는 일이 진행이 되는 이 꼬락선을 보고 자료는 더 나오더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이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특검이냐 공수처냐 뭐 어디가 더 효율적이냐를 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러나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어떤 이 인적 한계, 인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 놨기 때문에 특검에 충분한 인원을 투입을 해서 분석해서 가면 특검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나중에 특검이 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잘 모아놓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렇죠. 특검이 원활하게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고.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합쳐지면 아니 특검이 출범하면 저도 제보할 게 있어요. 그렇죠. 저기
그냥 언론에 깔 수는 없지만 수사상 참고가 될 내용은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특검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수처에는 참아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권부를 쳐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나 특검은 가능하다면, 예컨대 특검이 과연 이 대통령실과 이 어떤 외압의 몸통을 수사할 수 있다면 그때는 모든 걸 우리가 다 공유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연루된 그래. 제가 법률 총괄로 봤던 예. 그것도 포함되신 제보죠. 그러니까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손들을 우리가 밝혀내야 될 예.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하시고 호주 대사 가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이제 제가 호주 대사로 가서 예. 따뜻한 나라에서 이, 조금 외교를 회복할 그 네. 다음에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지. 이게. 근데 예. 저는 이제 항명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음. 그 정리하면 딱 한 마디입니다. 뭐냐면 이 법률 총괄은 검사스럽다. 언동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공안 또는 특수통일 것이다라고 네. 증거에 기초한 추론만 하는 걸로 네. 제 역할은 끝나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일찍이 예, 예. 이미 추론을 예, 해왔다. 예. 그런데 이시원이더라. 예,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이거 대통령 거부권을 이런 사건에도 행사를 할까요? 한다고 뻔뻔하게? 봅니다. 이미 뻔뻔하게? 예, 윤재옥 원내대표가 일성이 있자 개혁적인 당연히 특검에 찬성할 걸로 예상됐던 김재석, 김용태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 대통령실은 예,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좋아. 이 특검만은 안 돼. 그렇죠. 이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졌고 예. 그게 다 뿌려졌는데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곧 열릴 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어떻게 이런 사고가 작동이 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제 점점 더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이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컨대 다른 무엇을 양보한다거나 아니면 야권에 대해서 설득하겠다거나 뭔가 예. 이상한 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법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제가 그쪽에 참모라면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공수 취소하고 특검 받으십시오. 그러면 정권도 안정됩니다. 예. 그겁니다. 네. 그렇죠. 그게 박근혜 길로 가지 않기 예. 위한.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그런 거 그리고 민기적거리다가 그것이 그러고 국민들이 앉아. 원하는 바고요. 그렇죠. 극우 자기들이 믿는 골수 뭘 해도 찬성해주는 그 사람들을 말을 들으면 망해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도 그 사람들은 그 충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충원했던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라. 그럼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김 변호사님의 저 의견대로 이미 국민들이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럼요. 선거 때 엎어버린다 생각하고 이거 시기를 많이 놓쳐왔고 심지어는 해병대 사령부도 선거만 보고 있었어요. 그 MBC가 임성근 사단장을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마이크를 그렇죠. 들이댔거든. 그렇죠. 예. 그때 선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튿날인가 MBC에 문자를 넣어가지고 MBC에 와서 인터뷰하겠다. 예. 해병대 사령부 승인을 받았다. 근데 개표가 완료된 다음 날 번복한 거야. 그렇지. 어. 그렇지. 이 선거 결과를 보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그게 실망스러운데요. 투표 결과가 나온 4월 11일 날 지휘서신을 보내면서 말 못한 고뇌에 운운했어요. 그렇죠. 그건 정말 마지막 신뢰마저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그 말 못한 고뇌란 말 했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끝까지 그때가 줄타기 하는 거야. 아니, 끝까지 줄타기 그러니까 하는 거야. 개표한 그때는, 예. 그 직후가 임성근, 김계환의 이상한 행동이 나온 다 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총선을 이긴 다음에 공수처를 박살을 내버리고 이제 공수처에도 박정원 투 만들고 이걸 덮어버리겠다라는 극악무도한 생각 아닙니까? 진실이 있고 정의가 있는데 그렇죠. 진실과 정의를 지켜야지 힘에 의해서 아니 선거에 지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그 선거에 지면 갑자기 고뇌가 생기나요? 해병대 사령관이 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고뇌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요?
그래도 그건 그 고뇌 발언 때문에 또 이번에 연임이 되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마지막 신뢰, 이분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개인적으로는 사라졌다. 더 이상의 어떠한 미련도 두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우리 군 이 진급 시스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치 지향적이었는지 그대로 보여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세상에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군인이 예, 그 지휘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한테 뭔가 협박인지 애원인지 이상한 제가 도대체 알수 없는, 물망초작전이라 그러잖아요. 알수 없는 물망초작전. 그게- 나를 잊지 마세요. 그게 지휘서신입니까? 예. 부하들한테 내리는 그 부하들이 그걸 듣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휘서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부하들한테 내리는 지휘예요, 지휘. 그러네요. 아, 어쩌라는 지시입니다, 거예요. 지시. 예, 어쩌라는 명령이에요, 거예요. 명령. 말 못한 고뇌를 어쩌라고요, 저보고. 부하들은 그러면 지금 적을 향해 총을 들고 있는 부하들은 이 뒤를 돌아봐야 되나요? 말 못할 고뇌가 있으시다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따로 있다니까. 그게. 그렇지. 아, 대통령한테 한 언론까지 말이 네, 그렇지. 그건 진짜 예. 예. 지휘서신을 빙자한 철저한 이번에 정치. 왜 지휘서신이 아닌 걸 지휘서신으로 내리고 예. 공직기관과 무관한 일을 공직기관 비서관이 나서냐고요. 네. 각자 헌법법 법률이 그래서 국민들이 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각과는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권한 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비극의 씨앗이라고요. 쓸데없는 짓거리.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무슨 지휘서신에서 말 못할 고민, 뭐 고뇌, 뭐 방파제? 해병대 사령관이 방파제였어요?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본분에나 충실해달라. 예. 뭐 여기까지. 정직하기만 하면 다 끝날 일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 인터뷰였고요.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최경영의 정치본색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의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